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금 인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결산지입니다. 좀 빨리 오고 싶은데 말이죠,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풀캐파로 돌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늦었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올랐어요. 와, 오늘 진짜 놀라운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도 오르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날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인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쪽에서 한번 쭉 끌어줘 시장을. 그러다가 얘가 쉬면 다른 쪽에서 쭉 끌어줘. 지금 그렇죠. 반도체가 쭉 끌어주다가 이제 너무 많이 갑자기 올렸으니까 좀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숨고르기 하니까 다른 쪽에서 쭉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오늘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거의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니까 한 업종만 오르면 안 되고, 조선, 자동차, 뭐 2차 전지, 뭐 게다가 화학, 게다가 철강까지 거의 뭐 총출동하면서 지수를 올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일부 금융, 화학, 철강, 이게 다 어디입니까? 전력도 있네요. 전력까지. 다 이게 어디예요? 거래소예요. 거래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나름 열심히 올렸어요. 그러나 이게 웬일이야? 마이너스에서 끝났고, 코스피는 또다시 무려 1.5% 67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이제 4,700입니다. 300밖에 안 남았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올랐는데 4,700까지 왔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실적이 다음번에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또 미친 실적이 나왔어. 그러면서 전망 좋아요, 막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거 쉬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또 50포인트, 100포인트 올라가겠네? 그럼 5천은 장난이네, 그냥. 골 때리는 게 아니고 매우 바람직한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그 맵을 통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황 어떤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랜만에 쉬었어요. 하이닉스는 조금 더 쉬었고 삼성전자도 쉬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오늘 자동차가 올랐죠. 와, 자동차 미쳤네. 조금 이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화학도 미쳤네. 게다가 잘 안 보이지만, 하도 쪼그라들어 잘 안 보이지만 철강도 엄청 올랐고, 조선도 여전히 좋고, 방산도 뭐 괜찮았고, 게다가 그 해운 운송, 글로비스 HBMM, 그다음에 한국전력 미쳤잖아. 한국전력마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은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은 약간 포모 오는 상황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실제로 오늘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기존에 좀 오셔가지고 포트를 제대로 짜드린 분들은 괜찮았어. 오늘도 저희는 그냥 이 정도면 됐네. 우리가 연 10에서 15%가 목표이니 요 정도면 그래 면피했어.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 포트가 제대로 안 짜져 있거나, 아니면 그 개별적으로 주식으로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넣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이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원하는 포트를 구성을 못했던 계좌들은 오늘 앞불싸 이런 거지. 앞불싸. 그래서 오늘 좀 공격적으로 그전에 가지고 오신 포트를 좀 빠르게 비웠어요. 왜냐면 여기서 더 늦으면 큰일 나겠다. 빨리 셋업 해가지고 딱 포트폴리오 구축 안 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싼 주식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5,000포인트 근처지만 아직도 싼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 퍼10 안 되는 거 많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만약에 지금 예상치대로 나와서 주가가 여기서 멈춰 있다면 퍼 10밖에 안 하는 거지. 네. 그런데 그거 말고도 퍼10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놀랍게도 한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앞으로 좀 잘 될 기업들을 골라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있는 과정인데, 인정상 팔아야 될 걸 못 팔고 조금 지켜보면서 팔아야지 이랬는데, 왜냐하면 얘들 휙 하고 오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운용자들도 지금 굉장히 골 때리는 이런 말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여튼 저희들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익숙해지면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투자하기 훨씬 좋다. 쉽고.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고? 아닐걸? 제가 앞으로 종종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요?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가끔씩 얘기해요. 우리의 어떤 열악함 이런 것들 얘기. 아니 개인은 편하지. 개인 계좌는 쉽지. 그냥 아유 정리하지 뭐 정리 쭉 하고 다른 데 쭉 옮기고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걸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희의 보유 일반적인 기간은 한 2, 3년 되니까 저희는 끌고 가시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안 가고 어떻게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기업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느낌을 가져야지. 우리가 맨날 기업들 보고 동업자 정신을 가져라, 주주 환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주주로서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길게 끌고 가는 게 맞지만 어떤 포트의 변경이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기간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는 뭐 펀드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개인 계좌를 일임해서 운영하는 그런 집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은행 고시환율 원화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뭐 엄청나게 약세를 보여주었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미국 달러 대비 1,474원,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대비는 211원, 그리고 유로화 대비는 다시 1,700원대를 넘어가면서 1,720원 근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국채금리는 멈출 줄을 모르네요. 특별히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면서 오늘도 1.8bp가 올라서 3.41%를 기록하고 단기물, 장기물 모두 금리가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순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놀랍게도 철강 1등이야. 웬일이니? 봤니? 이걸 언제 봤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철강이 1등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네, 잠깐 얘기하고 돌아오죠. 테마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왜 오늘 철강이 이렇게 많이 강세였느냐? 정책이 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냐면 구조조정할 것이다. 지금 철강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 군데 업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업종이 어딜까요? 하나 철강 매우 어렵죠. 중국산 덤핑. 중국도 이제 스크랩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과잉 생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리고 그다음 경기는 그냥 그렇고. 자, AI만 하지 무슨 다리 놓고 건설하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업종, 한국이 어려운 업종 비슷한 거. 네,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 네, 화학이죠. 오늘 이쪽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강에서 그 오늘 산업부 문신학 차관이 철강업계하고 신년 할애 같은 걸 했는데요. 거기서 철강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제 마련되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조 전환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탄소 기술의 R&D 지원을 상향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뭐 몇 가지 정책과 그다음 구조 조정 등등이 그동안에 정말 아주 어려움에 빠졌던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포스코홀딩스가 무려 13% 올랐고요. 포스코 엠텍, 퓨처엠, 현대제철, 대동스틸 등등 모두 철강업체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국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하나오션,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좀 전통주들을 많이 샀고요. 놀랍게도. 근데 기관들은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삼성 SDI, 그다음에 기아, 네이버 등을 샀고 개인들이 요즘에 이제 반도체 사랑이 대단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약품, 두산 에너빌리티, D&D 파마텍 등을 샀습니다. 매도한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개인들이 산 그 반도체는 누가 팔았을까요? 네,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무려 6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삼성전자도 5천억이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만으로도 1조 1천억 원 정도의 매물 내놨고요.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을 외국인으로 팔았습니다. 기관은 한미약품,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D&D 파마텍, 하이브 등을 팔았고요. 개인은 그동안 묶여 있었던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자 웬일이냐 그래 팔게 됐고 하나오션, 네이버, 한국전력, 삼성 S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매도를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전체적인 시장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뉴스 하나 먼저 시작하고 업종별, 종목별 흐름으로 들어가 보죠.
주가 조작 대응이 앞으로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가 조작 폐가 망신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난번에 거래소와의 그 대통령과의 간담회 같은 거 했었죠. 그다음 경제 그쪽 관료들하고의 간담회도 있었는데 어떤 감시 기능을 좀 더 넣어라. 공정위도 감시 기능을 더 넣어라. 사람을 더 써라. 거기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이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37명에서 5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팀도 한 2팀 정도 더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포착되었던 1525 대형 사건을 좀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많은 그 주가 조작범들을 잡아내겠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증시학도 TV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1억당 1년씩 살자. 돈으로 갚든가 아니면 1억당 1년씩 살게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건투를 비는데요. 저희 증시학도 TV의 입장은 뭐냐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쓰는 사람 잡지 말자. 응?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쓰는 사람 잡지 말자. 저희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오얏나무 이게 잡겠다고 해놓고 가끔 고쳐 쓰는 사람을 잡은 경우가 꽤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얘기해 보면 옛날에 뭐 존 땡땡님이라든가 아니면 강 땡땡님이 한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냥 별일 없다, 무죄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래 이제 법인 구조상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근데 어쨌든 뭐 일종의 마녀 사냥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 재판은 끝났고 그분들은 인생의 금이 쫙 가버렸어. 물론 다행히 그냥 그 하시던 일 계속 하시기도 하지만은 한 분은 뭐 일도 못 하고 이렇게 됐죠. 저는 그게 항상 두려워, 개인적으로. 한 방에 갈 수 있다. 여론 재판 한번 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냥 존재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오얏나무에서 가끈을 고친 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뭔가요? 오얏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지. 그죠? 오얏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잘못이지, 오얏나무 근처에서 가끔 고쳤다고 범죄 행위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가끔 고쳐 쓰는 사람을 잡는 경향성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거는 오얏나무를 따먹는 자를 엄벌해달라. 엄벌해달라, 제발. 아니 좀 우리 그 리딩방 하는 사람들 좀 잡아주세요. 우리 가짜 리딩방 너무 많아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 어떻게 하루에 한 개씩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우리가 뭐 그 경찰에 신고하고 해도 그게, 아니 그것만 전담 마크맨이 있어야 돼. 아니 무슨 이렇게 소형 유튜브에서 그거 전담으로 신고하는 사람 두고 그 신고할 수가 있겠어요, 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신고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리딩방 무슨 뭐 저기 뭐 대화방, 텔레방 이런 거 절대 안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핵심으로 가죠. 오늘 그 대형주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전력하고 현대차예요. 특별히 현대차가 미친 듯이 올랐다가 막판에 좀 밀려 내려갔는데 도대체 왜 올랐어? 하고 찾아보니까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 한국에도 이런 뉴스로 이렇게 올라가네. 현대차 자율주행 됩니까, 안 됩니까? 현대차 한번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기 자율주행도 못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난번에 송창현 사장님이 계셨었죠. 이분이 한 달 전쯤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노미어스 비클 플랫폼 AVP 그 본부라고 하는데 여기에 본부장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박민우라는 분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송창현 사장이 사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드웨어 중심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도전이 쉽지 않았다. 이건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지. 이 정도의 사임 의사는 개인의 신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그만뒀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건 뭐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야, 역시 저기 현대차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박민우라는 분을 땡겨왔는데 이 박민우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네.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 개발 초기 멤버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이름을 데니스 박 아니고요, 박민우랍니다. 박민우인데 이분이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초기 개발자고요. 그리고 그
테슬라에서 뭘 했냐면 차선, 차량, 보행자, 거리, 속도 인식으로 이어지는 테슬라 비전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되게 기초적인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대차 이거 잘해야 되겠죠?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하면서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센서 융합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 잘 되시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대차가 굉장히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많이 올랐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전력은 왜 이렇게 올랐어? 그동안 정책적으로 보면은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스마트 그리드 하려면 돈이 들어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걱정이 뭐였냐면은 오늘 추천도 받았습니다만은 아니 한국전력이 3년 전에 연간 30조 적자 나는 회사 아니야? 시가총액 30조짜리 회사가 30조 적자 나지 않았어? 그럼 망쳐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죠. 근데 물론 지금 52조 신고가 갔는데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은 스마트 그리드 깔고 신재생도 깔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전력 고속망을 잘 짜야 되고 그래서 AI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는 전기료 안 깎을 거야.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 추천까지 받으니까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면서 이렇게 오른 건데 왜 이렇게 오르냐면 한전이 24년도 기준으로 대략 영업이익이 한 10조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시가총액 얼마라 그랬죠? 지금은 올라서 더 올랐습니다만은 시가총액 대비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잘못되느냐? 전기 요금을 깎아주면 적자가 정말 후덜덜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미친 듯이 많아요. 예. 부채가 미친 듯이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 깎아주면 수십조 적자 바로 난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라고 설마 하면서 설마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오늘 뭐 보고서도 나오고 하니까 훅 하고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페르미 원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페르미 원전 하면 현대건설이 원전을 운영하거나 뭐 할까요? 아니겠죠. 예. 그것도 영향을 미쳐서 오늘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 관련 뉴스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대한전선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관세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최근에 유상 감자 있죠? 왜 배당하려고? 그래서 우와 배당률 막 10몇 프로 나오네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좀 오르고 그랬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나왔어. 좀 이상하다. 약간 이상하다. 이 회사 갑자기 거버넌스가 좋아지고 주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건가? 발표는 그렇게 했어. 발표는 주주들에 대한 어쩌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한데 했는데 역시나 이었습니다. 자, 현대그룹이 경영권 싸움이 한창이었죠. 그래서 경영권 싸움에서 돈이 다 부족한 거야. 돈이 부족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백기사를 유치했습니다. 백기사를 누구한테 유치했냐면 HNQ라는 데서 백기사를 땡겨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으로다가 지배구조를 지배권을 가지게 됐는데 여기서 돈을 어떻게 땡겼냐? 상환 우선주 RCPS, 그다음에 교환사채 CB, 그다음에 전환사채, 그다음에 교환사채 EB 이거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천억 넘게 발행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갚을까 했는데 이번에 유상 감자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4억을 판다고 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사업 좋은데 4,500억에 4억을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자시킨 거하고 해서 합산해서 대략 저건 원금이고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한 4,400억 정도를 HNQ에 주고 싹 갚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현대그룹의 지배 구조가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HNQ는 좋겠네. 근데 그 시간이 문제이기도 하죠. 2023년인데 지금 2026년 초에 한 1.5배 먹고 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소소한 이익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빵이었으니까. 왜냐하면 RCPS, EB, CB는 뭔가 보장이 되는 하이브리드 채권이니까 안전빵으로 먹었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그 HD 얘기를 해드리니까 막 엄청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현대가 가게도 아주 간단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왜 주식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근데 어제 막 헷갈리셔가지고요. 자, 정정훈 회장님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정훈 회장님의 남편분이 정몽헌이었어요. 현대건설을 갖고 가려고 했었고, 일종의 그 삼남이었지만 뭐 장자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아시죠? 현대아산 관련된 일들이 있고 등등등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첫째 정몽구 회장께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가지고 왔고, 야, 이거 사진 옛날 거다. 머리 다 붙어 있으시네. 정의성 회장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정말 애끓는다, 애끓어 진짜. 자, 그리고 둘째 정몽근 회장이 이제 그 현대백화점 그룹을 받았고, 그 밑으로 정지선, 정규선 여기 또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삼남 전문헌, 발음이 좀 어렵네. 그리고 현정훈님하고 결혼을 하셨고요. 지금 현정훈님이 회장이고, 현대 엘리베이터 건설은 다시 자동차가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사남, 그다음 HD가 문제 HD, 저기 전문준, 여기가 문제 HD예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하고 달라요. 어제 그거 헷갈리신 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조선이 정몽준 회장이 가지고 간 게 HD. 분신술의 왕 한번 잠깐. 근데 이게 롯데보다는 괜찮아. 자, 롯데 이거 표 보시면은요, 정신병 들어요. 롯데는 이거 보면 미쳐버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해. 뭐 여기는 그 상장을 꽤 많이 했네. 저중 앞으로 몇 개 남았어? 상장하려면 꽤 많이 했네. 얼마 안 남았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네. 자, 뭐 이런 정도. 그래서 현대차 그룹하고 HD 현대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주식하는 사람이 이런 것까지 분석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유튜브 제가 가끔씩 보는 일본의 박간의 유튜브에 보면은 히토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히토류가 지금 중국이 일본한테 수출 금지하고 이중 용도 막 다 엄청난 수량을 수출 안 한다고 했는데, 이 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 게, 그 히토류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모터류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제품 만들 때 일본의 그 모터류를 수입해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히토류를 쉽게 생각하면 왜 중국만 만드냐,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박근혜 그분이 아주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 설명을 했는데, 방사능 나와. 방사능 나오는 히토를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중국이 한 거야.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동시화법인데 우리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우리 다 가난하고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야, 이거 아무도 안 하니까 이거 하면 되겠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걸 했더니 이제는 이게 무기가 된 거죠. 할 수 있지만 이게 방사능 처리하고 이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기가 된 거고, 지금 일본이 이로 인해서 성장률이 상당히 감할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까만색이 중국이에요. 중국 히토류. 네, 일본에서 수입한, 일본이 지난번에 한번 당해가지고 많이 분산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분산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중국의 히토류의 지배력과 위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국제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끔씩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 연합인포맥스, 오래된 의리 때문에 우리 나가야 합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